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 건물을 좀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사고 나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자, 일단은 건물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건물은 당연히 월세 임대료가 나오니까 임대료로 돈을 벌면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임대료 들어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뭔가 그 추가적인 수익률 알파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손쉬운 방법은 뭐 그나마 손쉬운 방법은 급매물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자기의 수익을 포기하고 급매로 내놓은 걸 내가 사게 되면은 그 사람이 포기한 수익만큼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급매물인지 아니면 뭔가 진짜 하자가 있어서 싸게 나온 건지를 이 초보들은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게 아니면은 임차 업종을 다시 맞춰가지고 임대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데 임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이제 전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고수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못 맞췄던 임차 업종, 어? 좀 인기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좀 냄새 많이 나고, 뭔가 좀 임대료 싸고, 집객 효과 떨어지는 그런 업종들을 매수자는 뭔가 좀 조금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좀 깔끔하고, 뭔가 좀 샤랄라하고, 샤방샤방하고, 뭔가 집계 효과가 뛰어나고, 브랜드 네임이 있는 그런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종들,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것도 이제 능력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임, 매도하는 사람은 고수고, 매수하는 사람은 뭐, 초심자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예? 매도하는 사람이 그런 노력 안 했겠냐고요. 매도하려면은 임대 수익률을 어떻게든 최대한 높여가지고, 매도가를 비싸게 부르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사람이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조금, 예, 아무튼 그렇고. 이제 리모델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뭐, 아예 정말 층수까지 올려버리는 이런 증축을 포함한 경우에도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좀 부르는 경향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외관만 익스테리어만 싹 깔끔하게 해가지고 너무 낡아 보이는 건물을 좀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해서 임대료를 좀 높이고 수익률을 높여서 파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또 증축을 하는 거죠. 용적률을 그냥 높여버리는 거죠. 원래 한 용적률을 300% 정도 쓰고 있는 건물인데 보니까는 여기가 좀 상업지구야. 그러면은 막 증축을 해가지고 뭐 4층, 5층 이렇게 더 높여서 추가 임차를 받게 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죠. 이런 리모델링이 있겠고, 아예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겠죠. 부수고 다시 짓게 되면은 그런 뭔가 그 전에 있었던 낡은 건물들의 문제점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호재, 뭐 뭔가 그 동네에 개발되기로 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은 유동인구가 많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러면은 당연히 건물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뭐 연남동 이런데 연리단길 같은데 이제 호재 지역 뭐 개발이 아니더라도 뭔가 상권이 좀 재형성되는 과정에서 임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한 1% 2% 정도 낮은 임대 수익률을 주는 감수하고 들어오는 매수자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려운 걸 제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급매물 사는 게 그나마 쉽고 재건축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거의 초심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임차 업종 이것도 어렵다 했죠. 그나마 급매물을 사는 게 쉬운데 이것도 어렵다. 예? 급매물 일단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산가하고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급매물을 왜 내놓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놓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뭔가 말아먹어가지고 진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건물은 보통 인플레이션에 따라가지고 가치가 오른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급매물을 사기가, 그러니까 좋은 건물일수록 급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급매물로 나온 건물일수록 뭔가 좀 뒷땅이고 뭔가 좀 안 좋은데 이런 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대로변, 역세권, 코너 건물 이런 거 진짜 안 나옵니다. 급매물로.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 사람이 막 사채를 끌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급매물 자체가 좋지 못한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당연히 이제 건물을 살 때 이런 시나리오들을 쭉 고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막상 이제 건물을 사고 나서 보니까 매도인과 이 중개인이 숨겼던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뭘 숨겼냐면은 그 건축물 대장 상에 신고되지 않은 면적이 존재했었어요.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은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이 부분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 대장만 떼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제 동업자는 조금 이제 임장을 굉장히 좀 많이 좀 다녔던 상황이었고 조금 지쳤던 상황,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자산 가치들은 오르고 막 아파트 값도 오르고 건물들도 다 1년 전의 가격이랑 막 다르고 하다 보니까는 좀 조바심이 있었던 거고, 그런 조바심이 사실 이런 실수로 반영이 되는 거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실수.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그런 상가라든지 어떤 부동산 재테크 책에 좀 확실하게 좀 언급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건축물 대장이 그런 등기부등본이랑 다른 경우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수익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임차인들은 곧 퇴거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숨겼던 것들, 그리고 임대료를 좀 깎아주고 깎아줬던 그런, 깎아주는 건 좋은데 이제 그 건물을 매각할 때쯤에는 다시 이거를 올려놓는 거죠. 임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건물을 다시 이제 잔금 치르고 명의가 넘어오고 나니까 임차인 세입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원래 임대료를 깎아줬었다 이런 식으로 깎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부가세를 탈세를 하는 건데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전액 탈세인데 임대 수익이 한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를 전혀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21세기에 가능한지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이 드는데, 그렇게 거액의 임대료를 신고를 안 했는데도 장기간 그렇게 좀 임대 사업을 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뭐 아주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임대료를 받을 때 이 부가세는 우리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신 받아주고 가지고 있다가 이걸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220만 원 내시오 해가지고 200만 원은 내가 갖고 20만 원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가세 납부 기간에 내는 건데, 그럼 당연히 세입자는 그 전 주인한테는 200만 원씩 내다가 제가 갑자기 220만 원씩 내라고 하면은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찰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임대료를 그러면 그동안에 신고를 안 했던 거, 아니, 저 경비 처리를 안 했던 건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부가세를 받겠다는 거는 당신들이 합법적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임대료를 신고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경비를, 이거를 개인 사업자들일 텐데 다 개인 사업하면서 경비를 안 떨었다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가세라는 거는 사실 내가 또 매입할 때 쓰는 부가세가 있다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이다 그러면은 고기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 재료 같은 거 막 사야 되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 부가세랑 자기들이 임대료 낼 때 내는 부가세랑 이렇게 상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부가세 매입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부가세 내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 결국에는 다 받았습니다. 부가세 저희는 탈세를 전혀 안 했고 부가세 다 받아가지고 다 냈어요. 전액 이제 신고도 다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많이 숨기고 있더라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양도인이었는데 참 인생을 그렇게 뭐지 아직도 살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인은 우리한테 월 임대료가 그 1층에서는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에서는 월 600만 원, 2층에는 150만 원 해가지고 연간 9천만 원 나온다. 이래서 임대 수익률이 3.4% 정도 나온다고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3.4%면은 뭐 서울 시내 역세권, 초역세권 그런 꼬마 빌딩 치고는 괜찮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은행 이자가 한 이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랑 괜찮고 은행 이자랑 비슷하고 은행 이자랑 다르게 임대료는 좀 점차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고 또 뭐 건물 가치도 조금씩 올라가니까는 은행 이자가 3.4%고 서울 그 역세권 건물이 3.4%면은 당연히 역세권에 있는 건물을 사야죠. 근데 이제 막상 사서 보니까는 계약 후에 두세 달 만에 임차인이 퇴거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걸 몰랐을까? 왜냐면은 그 임차인도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을 접을지 막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뭔가 몇 달 전부터 이 조짐이 보이고 그런 건물주랑 어떤 조율 과정이 좀 있었을 테고 사업이 너무 힘드니까는 임대료를 깎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요구를 해요. 진짜 사업이 안 돼가지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그런 식의 요구를 임대료가 밀린다든지 아니면은 임대료를 조금만 좀 어떻게 좀 납부를 유예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2층에 건축물 대장상에 신고되지 않은 면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장은 신고 업종, 허가 업종, 자유 업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이 신고나 허가는 그 관공서에서 받는 거죠.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좀 예를 들면은 요리를 한다든지 불을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안전 장치가 좀 필요한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줘야 돼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든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허가되지 않은 면적이 존재해 버리면은 이거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허가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당연히 이제 자유업종만 임대 가능한데 이 자유업종이란 뭐냐? 이런 불 안 쓰고 되게 굉장히 안전한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무실이라든지 네일샵이라든지 미용실 같은 거 그냥 간단한 음, 요식업보다는 훨씬 간단해 보이는 그런 업종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이 제한되니까는 아무리 이게 초역세권 건물이어도 임대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공실이 한 반년 정도 났던 거를 그걸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살 때는 한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정작 한 100만 원도 안 되게 거의 반값에 임대를 해줬더라는 그런 슬픈 사연입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 여기서 한 예를 들어 한 75만 원 뺀다 월세를 12 곱하면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빠지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률이 여기서 10%가 날아가는 거죠. 3.4%라고 브리핑을 받았는데 3.1%, 3.0% 이런 식으로 임대 수익률이 똑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리츠를 샀는데 배당 수익률이 7.7%인 줄 알고 샀는데 막 조정돼가지고 7%만 준다. 이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주들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건물 투자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건물 가치를 올리는데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왜냐면 임대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임대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보다 사고 나서 봤을 때 그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지은 지가 몇십 년 돼서 어, 건폐율을 거의 90% 이상을 쓰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건폐율이랑 용적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한번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건폐율은 쉽게 말하면은 땅 면적 대비 그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고,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각 층의 그 면적을 각 건물의 층에 있는 면적을 합쳐가지고 땅 면적보다 몇 배가 많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오래된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건폐율은 높고 용적률은 작아요. 왜냐면은 이 건폐율, 용적률 그런 규제가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있다 보니까는 건폐율을 안 지킨 거야. 아, 지킬 수가 없지. 그 규정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지금 같으면은 건폐율 60% 지키고 뭐 65%그 대지에 뭐라고 하지? 그 용도 어 대지의 그 용지? 그 용지 타입별로 60%를 하냐 70%를 하냐 이런 식으로 좀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막 거의 100% 가까이 쓰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높이는 짓지는 않았죠. 용적률은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많이 남았다. 상업지구인데 한 150%밖에 안 쓰고 있다. 150% 내가 증축하면 되겠네? 그럼 대박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주차장이라든지 안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 이렇게 역세권 돌아다니다 보면은 최근에 지은 그 막 큰 그런 빌딩들 말고 꼬마 빌딩들 있잖아요. 그 대로변에 있는 꼬마 빌딩들. 그냥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 저거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높이 지어 올리면 수익률 대박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주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고 싶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아, 뭐 뒷땅이랑 옆땅이랑 합쳐가지고 재건축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뭐, 저기 지금 그냥 뭐 이름 없는 개인 카페 들어와 있는데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 들이면 되겠다. 저기 지금 2층에, 오피스 들어와 있는데 1, 2층 합쳐가지고 뭐 스타벅스 들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 하는데 이런 생각이 정말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거를 이제 건물을 매수한 다음에 깨달은 거죠. 이제 생각했던 걸로 다 시도를 해본 거죠. 먼저 이제 증축을 시도를 했어요. 용적률이 낮으니까 층수가 낮으니까 층수를 높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용적률을 높이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뭐 어디다 짓겠어요. 옛날 건물이니까 당연히 1층에다가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건물이니까는 대지 면적을 100% 거의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주차장으로 뺄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아니, 주차장으로 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파면 되는데 100평 이하의 대지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판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100평도 지하 주차장을 팔려면은 거의 뭐 우리 그 조그만 빌딩들 들어가다 보면은 지하 막 지하 1층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차 꺾어서 막 차 대야 되는데 공간 안 나와 가지고 막 주차하기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 이 대지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주차장 공간을 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안 나오는 거죠, 대지 면적이. 100평도 사실 작고 제 생각에는 한 대지 면적 한 200평은 돼야지 지하 주차장 좀 넉넉히 좀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하 주차장을 파는 게 이거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뭐 한 20 몇 억 주고 샀는데 지하 주차장 파는데 10억 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페일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나대지라도 확보하면 되지 않냐. 내 땅이 없으면은 인근에 나대지를 확보해가지고 한 2, 30평 정도 되는 나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주차 타워를 올리든지 뭐 노면 주차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것도 실패. 이것도 뭐 백방으로 알아봤죠. 뭐 경매를 알아보고 그 뭐야 그 캠코라고 그러나? 이게 공매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이제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데 짜투리 땅들 어떻게 처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뒷땅 해가지고 막 주차 타워를 지어보려는 그런 노력들도 했는데 역시 안 되고 인근 건물주와 합쳐보려는 노력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 건물이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가 대로변이고 이 당연히 우리 거는 비싼 건물이고 우리 뒤에 있는 건물은 싼 건물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뒷땅이랑 합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옆땅이랑 합쳐가지고 뭐 재건축을 해서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 같은 거 파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합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뒤에가 뭐 매물로 나와가지고 그 매물을 사서 좀 크게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할 텐데 절대 매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매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죠? 알게 되면은 절대 그 가격을 어,
저렴하게 안 내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인근 부동산들한테도 몇 군데 이제 얘기를 해놨거든요. 혹시나 이 뒤에 있는 땅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실제로 그 땅이 나왔어요. 우리 건물값의 한 반값 정도에 처음에 나왔는데 살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그 호가를 높이더라고요. 1억씩 1억씩 높여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호가를 높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다. 그냥 시세를 알아보려고 내놨던 것, 이제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2층에 뭐 뭔가 좀 프랜차이즈 카페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페일. 왜냐면은 프랜차이즈는 요식업이고 요식업은 자유업종이 아니다. 자유업종만 된다고 했었죠 아까. 예. 이것 때문에 발목이 많이 잡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업종 용도, 그렇지,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뭐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70%, 그리고 상업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건폐율을 90% 이하로 해야 되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90%가 넘는 건폐율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법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걸 뭐 소급 적용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 건물에 손을 대려고 하면은 이 건폐율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보세요. 건폐율이 90% 이상 쓰고 있다는 거는 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임차인들한테 예를 들면 한 60평이다. 그러면은 땅을 60평을 다 쓰고 있는 거고 30평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 뭐 10만 원 하면은 뭐 30평이면 300만 원 임대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만약에 다시 지어가지고 다시 지으면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이다. 다시 지으면은 60평 다 쓰고 있던 게 42평으로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 임차인이 좋겠냐고요, 그게. 임차인 입장에서 장사하는 면적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임대료를 깎자고 하겠죠. 내가 아무리 그거를 막 2층, 3층, 4층 높게 올려도 1층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건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한 3년, 4년간 계속했는데 실패했다. 한 줄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겠고. 그래 뭐 건물 가치를 높이는데 실패한 거는 그렇다 치고 관리하는 데에도 이제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관리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거는 이제 누수예요, 누수.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은 어딘가에선가 크랙이 생기게 되고 그 크랙으로 이제 빗물이라든지 위에서 쓰는 물 같은 게 새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이 좀 새요 이런 식으로 연락 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완전 그냥 물바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날은 그 밑에 2층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1층이 물바다가 되면은 그날은 임차인이 장사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음식을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임대인은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가지고 그 누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뭔가 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이라도 요구를 안 하면 다행인 거고 어쨌든 그날 해결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날 임차인이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업 임대인? 좀 말이 이상한데? 은퇴한 임대인,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임대인이라면은 좀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직장이 있는데 건물도 있다 이러면은 직장 연차 쓰고 바로 그날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정화조 청소하고 이런 거는 임차인 의무인데 뭔가 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임대인이 해야 됩니다. 이 정화조라는 말은 이게 아파트 살고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이 말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화조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건물에는. 그리고 항상 그 정화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정화조가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음 임차인 드릴 때도 문제가 됩니다. 화장실도 이거 화장실에 있는 수전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다 소모품이에요. 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다 교체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돼요. 또 이제 뭔가 이제 안전점검 같은 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냥 그 전에 말짱하게 그냥 영업 잘하고 있는 건물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보강을 하라는 조치가 내려져요. 그래서 뭐 철제 빔 같은 거 막 넣으라고, H빔 같은 거 다시 보강하라고, 그건 다 이제 뭐 돈이죠, 사실. 수익률을 깎아먹는다고요. 수도 같은 경우에도 막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결국에는 장사가 안 되면은 그게 또 제일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임대료를 밀리든지 퇴거를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뭐 퇴거 남은 기간 동안 월세 다 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냥 아유 그러면은 철거나 다 하시고 나가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보통은 그냥 그 후임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라고 하는 선에서 조율이 되죠. 왜냐면은 공실만 안 만들어 놓는다면은 어쨌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어, 그 과정에서도 새 임차인이 뭔가 자꾸 조율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제 들어오는 대신에 뭔가 렌트 프리를 달라는 둥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콧방귀 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게 이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그 양도 양수가 사업장 그 권리금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월세 받는 데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진짜 이런 거 예상치도 못하게 막 코로나 같은 거 터지면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임대료 같은 거 막 깎아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한 달 정도 임대료를 좀 깎아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12달 중에서 한 달 임대료 깎아주면은 그 해 임대 수익률은 8%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8% 내지는 뭐 9% 정도? 그래서 이제 점점 수익이 멀어져 가는 거죠. 건물 가치 상승시키는 거는 일단 실패를 했고, 이제 건물을 살 때 그 지역에 지역 호재들이 있어요. 보통 뭐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도 다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돼요. 어느 지역을 가도 그날 그 지역의 정치인들, 뭐 시의원, 구의원들이 뭐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 개발 그런 공약들을 다 해놨고, 특히 이제 역 주변에 많이 그런 어? 개발 공약들을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개업자들도 이 건물의 어떤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 그 지자체의 개발 호재는 한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재건축 재개발이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런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들은 거기 보통 이제 자기들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조율하고 내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쉽겠냐고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한 4년, 5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그 기간 동안에 삽도 안 떴다는 거. 지금 한 2년 정도 더 지나서 보니까 삽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개발 계획이 있을 때에는 하기는 해요. 다 예산 잡아놓고 아예 그 개발 자체가 엎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단위가 호흡이 한 10년, 20년, 30년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 50대, 60대다. 근데 이제 이제 막 시작하려는 개발 초입부의 건물을 샀다. 이러면은 내 생애에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이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코로나 터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대료를 못 내요. 임차인들이. 사정 빤히 아는데 막 임대료 내라고 독촉할 수도 없어요. 그 임차인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막 렌탈 프리를 요구하고 이러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아예 물론 안 들어줄 수 있긴 한데,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망해가지고 나가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그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올 때 권리금을 뭐 5천만 원 주고 들어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권리금이라는 거는 그 사업장 양도양수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지, 그 건물주한테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 권리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절대 타협을 안 해줬죠. 이런 와중에 이제 금리 인상에 2021년부터 금리 인상의 조짐이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진짜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매도 기회가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산 버블,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확 꺾였던 그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좀 오버해서 경기 부양책을 썼던 부분들이 있었고, 금리를 오버해서 낮췄던 부분들, 안 그러면은 다 넘어지니까, 더 자빠지니까 그렇게 했던 금리 정책, 경기 부양 정책들이 자산 가치들을 많이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6억 주고 샀던 건물을 결국에는 이렇게 37억 주고 팔았다. 어, 원래는 이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그 한 4,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아파트 같은 거는 막 두 배는 예사고, 좀 좋은 데는 세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오른 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한 26억 주고 샀다고는 해도 뭐 아파트 오른 거 대비하면은 그래도 한 50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매도 호가를 한 40억 중반 정도로 내놨었는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올라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거를 지금 건물을 다른 건물로 갈아타더라도 일단 이건 팔아야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지금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건물을 빌드업 시키는 거라든지 임차를 맞춘다든지, 내가 애당초 생각했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다 망가졌다는 게 이제 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거는 어떤 이런 자산 가격 상승기에 털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불렀던 매도 호가에서 한 6억 정도 많이 깎아주고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매각에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는 해줬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건축물 대장상, 그 좀 신고되지 않은 그 면적,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과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고, 매수인은 그거를 설명을 다 들었다, 이런 거를 좀 확약서를 써주고 그거를 인지를 시켜줬어요, 매수인한테. 여기 신고되지 않은 면적이 있으니까는 그거 감안하셔야 된다. 임차 놓을 때도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진짜 그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똑같은 사람은 진짜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좀 파란만장하죠. 그 건물 지금 거의 한 5년 미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고민을 했었고,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 다 실패했고, 어 결국에는 금리 인하, 경기 부양에 힘입어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걸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하고 이거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전 영상에서도 얘기는 했지만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2007, 8년도에 그런 경기 부양책 썼던 거를 이제 좀 긴축하고 자금을,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그런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땅 터지는 바람에 이제 각국 정부들이 그 대응을 못 했던 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살아난 건가? 좀 이 건물을 팔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요 다음 영상은 이제 리츠에 투자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